한번 이제 보시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 소개, 가공 프로세스, 그 다음에 처방 만들고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할 건데요. 사실 이거 전부 다가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맡으시면 그 아이템 맡은 사람은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각자 제품에 대한 처방도 만들어야 되고 각자 프로세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그 실력에 따라서 멋진 제품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게 절차입니다. 자, 저희 사업 본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산업재연구소, 저희가 소속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워낙 중시되는 바람에 저희 제품은 디자인 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재, 장식, 생활소재, 기능재 해서 4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2001년도에 1조 7천억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만들어낸 신제품이 요거는 2년치를 말하는데요. 2년 동안 만든 제품이 2001년에 팔린 게 3,900억. 올해 경우는 약 2조 가까이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2조 가까이 생산을 하고 그리고 신제품 매출액이 한 4,500억 정도 되는데요. 2년 동안 만드는 제품이 당해년도 팔린 게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신제품 만드느라고 어떤 의미에서 좀 뼈골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건재 사업부에는 창호류, 도화, 욕실자재 많이 듣던 거죠. 장식재는 바닥재, 벽지, 생활소재 쪽에는 인조대리석, 관사, 시트, 표면재, 타포린, 광고용 필름, 기능재는 자동차 부품 합성 피업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쭉 보시면 좀 상식이 깊이 있게는 전혀 안 들어갈 겁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선 건재가 이게 지금 다 나무로 보입니다만 사실 저는 대부분 다 플라스틱을 만듭니다. 그냥 나무로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플라스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창호, 보아, 그 다음에 장식재는 이 주택용 바닥재, 상업용 바닥재, 벽지, 생활 소재는 광고재, 안전재, 인조대리석, 인테리어 시트, 합성 피업들. 기능재 쪽에는 자동차 쪽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부품에는 다 들어갑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TV 같은 데서 선전 봤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소에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면 무성 영화네 그죠? 사진 보신 적 없어요? 조금 나오긴 나오네. 여기 두 번째 나왔던 그 김창렬 화가가 율창의 그 물방울이 쭉 물방울만 쭉 그리던 화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G화학에 입사하셔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 사업부에서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런 광고 문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때려줍니다. 이런 광고가 보통 한번 하면 1년에 한 20억 이상, 20억에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제품 만드는데 사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입사하셔서 보통 한 2년 내에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하게 상업적 가치가 있다 그런다면 사업부장이 얼마든지 돈을 좀 투자를 하고, 물론 제품 가치가 좀 없어서 광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제 창호제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창호제는 크게 나눠서요, 시스템 창하고 발코니 창하고 내창이 있습니다. 시스템 창이라고 그러는 거는 요즘 조금 고급 창인데 실앤턴이 되는 거예요. 즉 문짝이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다시 닫았다가 손잡이를 다시 돌리면 옆으로 열리고, 즉 틸과 턴이 되는 그런 거라든지, 방음의 기능이 굉장히 좋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잡아놓는 창을 시스템 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창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창문 외에 그 외벽에 그 발코니에 있는 그 바깥의 창들을 말하는데, 각각 전부 다 제품마다 특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구되는 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 내창은 주로 많이 봤을 때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저희 사업 얘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엄청나게 올해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루미늄 창들이 전부 다 이걸로 다 바뀌어요. 알루미늄 창을 만드는 그런 대리점에 이제 전부 다 문을 닫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고객의 요구가 방음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이게 점점 개인 공간에서 좀 시끄러운 것도 싫어하고 에너지 세이빙도 생각하고 등등 이러는 바람에 PVC 창하고 알루미늄 창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루미늄 창들의 입지가 점점 없어지면서 이 PVC 창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모양이 전부 다 PVC 같이 안 보이죠? 사실 샘플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PVC 창입니다. 하얗게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압출로 해서 이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이런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저는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나무같이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건 대충 나무인 줄 알아요. 근데 이 하얀 거에다가 그 인테리어 시트라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입힌 겁니다. 입혀가지고 나무 효과를 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저희 제품 만들기가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지금 이 제품이 벌써 약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100%를 만들다가 이 제품 만들고 이 제품이 30% 되면서 여기서 고부가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랩핑된 필름 하나 씌워서 무늬 효과를 낸 건데, 그런 것들이 저희 시제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창들이요. 지금은 제가 PVC로 된 창만 보여줬는데, RU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에서는 알루미늄이 되고,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큰 단점이 뭐냐면, 단열이 제대로 안 되고, 소음이라든지 이게 많이 된다고 해요. 안쪽에는 우드를 댄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을 댄다거나, 이렇게 복합창들이 생깁니다. 바깥의 외관으로 볼 때는 알루미늄의 단점을 안에서는 보강을 시키고, 그러면 알우드라든지, PVC 창에다가 좀 특수하게 우레탄 같은 거를 갖다가 내진에 브랜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방 같은 게 일부 나옵니다만, 그런 처방을 내진을 만들 때 어떤 내진을 쓸 거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와서 제품 개발에 들어갈 때는 내진별로 특성, 각 원료별로 특성을 쭉 알아가지고 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제 기능을 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만, 이 제품을 가지고 밑에 문틀을 만들 거냐, 아니면 이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 거냐, 뭐 등등 여기 따라서 금형의 모양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은 보나마나 압출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압출로 해서 쭉쭉 이게 뽑아내는 제품이 아니면 만들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냥 나중에 가공 쪽에도 깊이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금형의 형태,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형태의 압출 다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밀어내므로써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계속 뽑아나옵니다. 그 일정한 사이즈가 되면 딱딱 잘라가지고 출하를 하면 가공하고 이런 데에서 그걸 이제 자르고 해서 용접하고 해서 문틀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다음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도화도 그냥 보면 나무로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나무로 만든 도화들이 점점점 이렇게 죽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무 이건 손으로 대충 만드는 바람에 완벽하게 이 치수를 정확하게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틀하고 나무하고의 그 문짝하고의 간격이 있다거나 또 뭐 끼기도 하고 이러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그리고 또 이게 배녀 같은 게 너덜너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요 정확하게 프레스를 딱딱 찍는 바람에 이건 지금 공법이 프레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프레스를 찍는 바람에 아주 치수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문짝 통째로 들고 올 방법은 없어가지고 조그만 샘플만 가져왔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나무처럼 보입니다. 나무처럼 보이는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방음이라든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허니컴에 이건 뭐 종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알루미늄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보강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강제식이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갖다가 경질 폼을 시켜서 FOAM 해가지고 폼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 외관에는 아까 말한 필름 같은 거 인쇄는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무늬의 인쇄된 종이를 인쇄된 필름을 갖다 얹고 난 뒤에 프레스를 찍으면 이런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면 치수도 아주 정확하고 뒤틀림 현상도 없고 배녀가 들고 일어나는 현상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도화를 만듭니다. 나중에 한번 다니면서 도화가 뭐로 만들어지지 꼭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뭐 도화 중에는 이렇게 이제 각 방에 들어가는 도화, 그 다음에 조금 큰 집에 있습니다. 현관 들어갈 때 이제 중문에 조그만 집에는 이게 없던데요. 이건 이다지 현관 중문이라든지 여다지 중문 이런 거가 나무에서 점점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 구조를 간단히 좀 보여드렸고요. 이런 걸 지금 조립을 하기 위해서 이게 수직바, 수평바, 뭐 중간산 이런 걸 만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전부 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고객한테 가서 인터뷰도 하고 이래서 가장 쉽게 조립을 하고 에러가 없게 할 방법이 뭐 있느냐 해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다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조그만 금형을 파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면 우리 가공업체나 대리점에서 이걸 갖고 딱 조립을 해가지고 문짝을 만들고 문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바닥재입니다. 바닥재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개만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좋은 세상. 이것도 선전을 많이 때린 바람에 근데 이게 작년에 상당히 히트시킨 제품인데요. 은으로 코팅을 했어요. 요 위에 보이는 게 표면이고 밑에 게 이면입니다. 뒷면입니다. 그걸 동시에 보여드리려고 반쪽알을 뒤집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이면에다가 코팅되어 있는 하얀 선이 은이에요. 근데 그냥 은을 갖다 사용하려다 보니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은 분말을 굉장히 마이크로 단위가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코팅하면 좀 비싼 바람에 이렇게 멋진 모양만 연결을 쭉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 깔고 나면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 뭐 그런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TV라든지 뭐든지 재보면 굉장히 많은 전자파가 나와요. 그 전자파를 이제 이 바닥을 깔고 난 뒤에 어스를 여기다 시키면 그 전자파가 약 90% 정도가 해결됩니다. 시중에 이 전자파 자폐하는 그 제품들이 중소기업이 만드는 게 굉장히 가짜가 많다고 그러면서 작년 말쯤에 그 MBC PD수첩에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소기업들만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가짜로 만드는 걸 많이 좀 적발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시비 프로그램이 아닌데요. 대기업이 하나 걸려들어야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전자파 자폐라고 시중에 나온 게 다 가짜입니다 하고 PD수첩 1시간짜리를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을 뒤졌습니다. 뭐 다 체크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없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이 안 나왔는데요. 내가 그분들 갈 때 그 PD하고 조명하고 몇 명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제품이 일단 완벽한 거가 증명됐으니까 선전이나 해달랬더니 그 선전은 또 안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요, 보여주는 베스트빌입니다. 베스트빌인데 아까 좀 전에 그 고양이 나오고 뭐 하는 그 선전인데 이걸 표면을 특수하게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 그거를 갖다가 거의 제품이 같이 보입니다만 이 여기는 어떤 소구점을 좀 줘야 되겠다. 어떤 특별한 차별화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 차별화 포인트가 만약 떨어지면 다시 신제품이 되는 거죠. 그냥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여기 지금 대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창의력을 갖다가 많이 기르는 연습을 좀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 상업용 바닥재의 VIP 타일입니다. VIP 타일이 두 종류가 이제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거는 이게 까만 선이 있는 VIP 타일인데요. 이 까만 선이 카본 블랙으로 다 코팅을 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일단 이제 OA 기기들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변전실 같은데 정전기 같은 걸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바닥에는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비아라는 제품 뭐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보면 멀리서는 전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OA 타일 쪽이 있습니다. 여기 이중 바닥재. 밑으로는 얼마든지 전선 같은 게 들어가게 만들고, 왜냐면 전선이 위로 있으면 상당히 좀 보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변전실이라든지 OA실, 컴퓨터실 이런 데 쓰는 바닥재. 그 다음에 타일. 밑에는 PVC로 만들고, 밑에는 PVC, 위에는 카페트를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450짜리로 딱 만들어서 얼마든지 시공이 가능하게, 그리고 떼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떼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얇은 전선 같은 거 밑에 깔아버리고 이 제품을 얹어버리면 별로 표가 안 나게 만들고, 카페트를 갖다가 카페 타일화 시켜가지고 시공이 용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카페트만 쭉 까는 게 아니고 타일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카페트만 가고 뗐다 붙일 때가 곤란하니까 밑에다가 PVC를 붙이자. 그리고 치수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글라스 파이버라고 유리 섬유로 된 매트를 안에 잡아놓고 동정된 제품 구조를 만듭니다. 다음은 이제 벽지입니다. 벽지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두 종류만 갖고 왔는데, 보통 보면 벽지가 PVC를 발포를 시켜가지고, 즉 종이에다가 PVC를 발포시킨 벽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합지 벽지라고 종이로된 벽지가 있는데, 종이 벽지를 이렇게 엠보싱을 줍니다. 엠보싱이라는 것 뒤에 나옵니다만 요철을 주는데요. 요철을 그냥 한 장으로만 주면 맨 처음에는 한 장만 가지고 이제 엠보싱을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와인딩 시킬 때 이게 다 풀려요. 그래서 다시 아이디어를 낸 게 두 장의 종이를 가지고 두 장을 갖다가 붙입니다. 붙이고 엠보싱을 시키니까 그 엠보싱 무늬가 그대로 살아남는. 그래서 시중에 종이벽지라고 보이는 건 전부 다 두 장으로 쓴 것들입니다. 아니면 PVC를 발포시켜갖고 한 거고, 아니면 어디 뭐 집에나 이렇게 갔을 때 PVC 발포가 된 건지 아니면 종이로 된 건지 다 한번 봐주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안전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여자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이런 제품을 만듭니다. 인쇄가 굉장히 잘 되게, 물론 이게 이제 치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찌게 되는 바람에 이쪽에는 보통 폴리에스테르라는 섬유 같은 걸로 안에 잡아놓고 그리고 양쪽에 PVC 필름을 갖다가 합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찢어지지도 않고 내구성이 있게 만드는데, 거기다가 인쇄를 이렇게 선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유성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있고, 용제 타입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있고, 수성으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러는 바람에 그 수성, 유성에 따라서 위에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수성 잉크가 잘 먹게 해주기도 하고, 유성 잉크가 잘 먹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여러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넣어갖고
보통 잉크젯 프린트 가지고 사람 얼굴 같은 걸 갖다 프린팅을 해내죠. 그 다음에 지금 SK 주유소 걸 했습니다만 뭐 LG 주유소는 좀 그린 색깔이죠, 그죠? 이건 빨간 색깔이고, 옛날에는요 간판을 보면 이게 실제로 페인트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페인트로 쓰면 암만 페인트로 잘 써도 뒤에서 조명을 비치면 이 붓의 그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시중에 이 글자 같은 거 여기 SK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고 조금도 이 붓으로 칠하는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필름을 만드는 겁니다. 이 필름이 아주 얇고 간단해 보이는데요. 이제 뒤에 이영지를 붙여가지고 이 이영지를 떼내면 점착제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이런 필름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필름을 균일하게 카렌다른 공법으로 뽑아내는 바람에 아주 이 안료라든지 이런 생산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조금도 이게 얼룩얼룩 한다든지 붓으로 칠한다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들 중에 무슨 뭐 라면찜하고 라면하고 글자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조명으로 보이는 것은 다 필름을 붙인 겁니다. 한 번씩 분식집에 가서 라면 이런 거 만져보시면요 확실하게 필름을 붙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바뀐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걸 이제 광고제 필름이라고 합니다. 다음 반사시트류인데요. 이게 이제 이 신촌 로타리로 가는 소리네요. 여기에 야간에 보면 이 불빛이 보입니다. 아무런 전기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반사시트로 만드는데 반사시트의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반사시트 원리를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사시트를 갖다가 글자 전부 다 잘라가지고 신촌 로타리하고 잘라가지고 딱 붙인 겁니다. 역시 이론은 똑같습니다. 뒤에 이렇게 이영지가 있고 앞에 말고 이게 뒤에 이영지가 있고 이거 떼게 하려고 데려왔어요. 예, 띄면 이렇게 이 이영지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여기에 끈적끈적하니 점착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팅을 갖다가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 골자체대로 딱딱 붙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 보이는 이 얇은 필름 하나가요 10년을 견뎌야 되는 바람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이 10년 동안을 갖다가 견딜 수 있는 안료를 만들 거냐. 특히 빨간 색깔 같은 거 금방 바뀌는데 그거 가지고 연구하느라고 어떤 친구는 2년씩 걸리고 뭐 이랬던 겁니다. 예, 그런 도로 표시판이 있고요. 요게 이제 도로 표시판 세트입니다. 이거를 갖다 붙여서 이거 반사를 이제 하게 하면 이게 반사 시트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반사 시트인데요. 이 반사 시트는 주로 이렇게 옷이라든지 이런데 붙여가지고 이것도 뒤에 이영지가 있고 떼내면 곧바로 옷에 붙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반사 시트요. 그 다음에 열로 전사시켜서 이 모자 층에다가 붙인 것들 뭐 이런 종류의 반사 시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에서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 반사 시트의 원리가요, 글라스 비드를 사용합니다. 그냥 한 50마이크론쯤 되는 0.05mm쯤 되는 유리 구슬을 갖다가 균일한 유리 구슬을 사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 점착제층 코팅한 위에다가 이 유리 구슬을 보로보로 이렇게 쫙 뿌립니다. 한 겹 정도만 쫙 깔리게 뿌리죠. 그런 게 기술인데요. 그렇게 놓고 다시 코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이 빛이 들어와서 이 유리구슬 때문에 거기서 굴절이 일어나고 뒤에 반사가 일어나는 층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돌려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저 글자를 갖다가 지가 쏜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다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원리예요. 간단하게 다시 보면요. 맨 먼저 저희가 여기에 지형 필름이 있습니다. 제품을 다 만들고 왔는데 버려버릴 필름이에요. 그 필름을 하나 가지고 탑 수지를 코팅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구성을 줘야 되겠다 뭐 등등 하면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레진을 사용하고 탑 수지를 쓰고 다음에 그 위에 바인더 수지를 입힙니다. 바인더 수지는 이 글라스 비드를 잡기 위함이에요. 그 바인더 수지가 촉촉한 상태 위에서 글라스 비드를 갖다 한 겹으로 쭉 깝니다. 깔고 난 뒤에 글라스 유리에서 꺾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 위에 다시 수지를 한 번 더 입힙니다. 그걸 초점 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바로 초점 수지가 없으면 반사 때 일어나는 초점이 안 나오는 바람에 초점 수지를 코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이 뒤에다가 반사층을 만드는데요. 반사층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루미늄을 증착시킨 겁니다. 알루미늄을 갖다가 열을 줘서 알루미늄 증기가 올라오는 걸 통과시키면 얇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그 알루미늄 침착층이 반사층이 돼가지고 꺾여 들어갔다가 제 방향으로 그대로 나가는 그런 원리로 반사시트를 만듭니다. 다음은 인조 대리석입니다. 그야말로 대리석인데 인조로 만들었다 이건데요. 주 성분은 MMA 수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인조 대리석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샘플들은 별로 여러분들은 별로 안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중요한데 어쨌거나 좀 놓고 갈 예정인데요. 이 인조 대리석이 상당히 좀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인조 대리석을 많이 이제 봤던 거는 이렇게 이런 인테리어 같은데 데스크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구로도 사용되고 휴게소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죽하고 밥 나오고 하는데 테이블 같은 것들이 보통 인조 대리석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같은 데서 이것도 인조 대리석이고 이걸 보통 세라믹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조 대리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그렇게 요즘 잘 나가느냐 하면요. 제품을 갖다가 2개고 3개고 잘라가지고 딱 붙이고 난 뒤에 샌딩만 해버리면 이음매를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가공이 용이에요. 이 편편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필 수도 있어요. 이 제품 우리는 이제 판때기로 이렇게 판 형태로 된 걸 파는데 그걸 갖고 가공 없이는 휘어가지고 이렇게 싱크볼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요걸 띄어가지고 접착제만 잘 발라서 샌딩만 딱 치면 전혀 이음매가 안 나타나고 이러는 바람에 10m도 쭉 만들 수 있고 아주 가공성이 용이한 바람에 근데 실제로 대리석이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대리석 2개도 똑같은 무늬가 안 나올 뿐더러 이음매는 틀림없이 보이거든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인조 대리석이 굉장히 좀 많이 나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수출되는 데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표면재입니다. 아까 제가 하얀 하이샷에다가 랩핑을 씌워가지고 그 나무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트예요. 시트를 우리 마음대로 인쇄를 한 뒤에 역시 이영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떼내고 붙이면 여러 가지 표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건물 같은데 좀 낡고 이랬을 때 이런 필름을 갖다가 쭉 붙이면 그냥 창초반에 나무로 해서 쫙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저렴한 비용에도 이런 걸로 해서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이게 표면재 필름이구나 하고 알 텐데요. 여기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같은 데 보면 표면에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그 필름이 붙이는 게 보여요. 사실 그게 필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 냉장고 철판 나오는 데다가 좀 표면에 광이 많이 나는 그건 페트 필름을 쓰는데요. 페트 필름에 점착제를 붙이고 가볍게 인쇄를 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 냉장고 표면 보면 거의 99%가 이런 표면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용도 따라서 PVC를 사용할 거냐, 페트를 사용할 거냐, 뭐 아크릴 필름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정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표면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타포린, 이건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우선 제일 많이 본 게 이렇게 천막을 짓는다든지, 뭐 이제 이럴 때 쓰는 타포린, 이게 제일 저급 타포린입니다.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뭐 집을 만들기도 하고, 창고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타포린을 쓰고요. 또 다른 타포린인데
지금 뒤에다가 가만 그걸 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게 타포린입니다. 이 스크린, 이게 지금 스크린 타포린이거든요. 하얀색과 그 까만색을 넣고서 이게 빛이 좀 반사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고급 타포린이 되는데 이렇게 타포린 종류에도 천막지라든지 트럭 카바로 사용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스크린으로도 사용되고 그런 것들이 다 타포린류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소재입니다. 지금 좀 시트 카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위에 그 헤드라이닝, 그 다음에 자동차 앞에 계기판 붙어 있는 인스트루먼트 판넬, 그 다음에 도어 옆에 붙어 있는 PVC,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제로 가구용이라든지 이런 시트 카바에 쓰고 있는 이런 PVC 제품, 뒤에는 이게 부직포라든지 이걸 대고 PVC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런 걸 갖다가 만들고 있으면서도 어느 때는 이 소파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진짜 이 소가죽으로 만들었는지 PVC로 만들었는지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에 표면 처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타치감이 좋게 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이게 소가죽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거든요. 뒤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소가죽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만 이면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갖고 거의 전문가 아니면 알아내기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바닥재하고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화학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켰다 자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부분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환경을 개선시킬 부분도 좀 무조건 이 과학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화학이 없어가지고는 이 세계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예를 들면 이 가구용 원단이라든지 바닥재, 가구용 원단 이게 없었으면 뭐 물소라든지 무슨 젖소 뭐 엄청 있으면요. 소파는 만들어야 되고 바닥재가 옛날에는요 종이장판이었습니다. 그게 땅나무로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종이장판을 온 동네 다 썼으면 나무는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PVC 바닥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환경을 물론 오염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환경 많이 보호했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요. 이게 지금 반파입니다. 반파 앞 뒤에 있는 반파라든지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엔진 쪽에도 이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엔진이 대부분 다 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글라스 멜트에다가 엔지니어링 그 소재를 넣어가지고 이 고열을 견디는 이런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의 산업의 한계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대부분 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깥에 반사 시트류 같은 건 바깥에 우리 생활하는 공간 속에 있죠.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제품만 보면요. 이렇게 합성 피어가지고 소파 같은 걸 만들었고 이 플로링 PVC로 만들고 이런 가구 같은 거 멜라민 시트를 입힌 것들 벽지 그 다음에 창호 바깥에 나가면 베란다 창호 이런 주변에 몰딩 이게 전부 다 PVC입니다. 그 다음에 싱크볼이라든지 데스크탑 이거 하이막스고 그 다음에 유닛 베스룸 UBR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기로 되어 있는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도 사실 현대 기아 대우의 자동차를 만듭니다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LG화학입니다. 안에 이 인스트루먼트 판넬, 옆에 도어 트림, 위에 헤드라이너, 이 시트 카바 전부 다 저희가 공급하는 거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차 한 대가 지나간다 봅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제품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반파라든지 전부 다 저희가 만듭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쭉 소개를 드린 거는 이제 이 가공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PVC 프로파일, 즉 하이샤시를 만듭니다. 압출로 뽑는 거, 바닥재, 벽지 이런 제품들이 어떤 가공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지, 즉
익스트루전 몰딩, 인젝션, 프레스, 카렌다, 코팅, 엠보싱, 인쇄, 발포 이런 공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저희 쪽에 입사를 한다면 이 가공 방법을 다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PVC 벽지를 바닥재를 만들려면 프레스도 알아야 되고 카렌다도 알아야 되고 코팅 방법도 알아야 되고 엠보싱 인식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공법들을 전부 다 적용하고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걸 뒤에 잠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카렌다의 CALENDER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선배되는 분들이 카렌다하고 또 설명은 달력인 줄 알아요. 달력은 끝에 AR로 끝납니다. CALENDAR에서 카렌다는 달력인데 무슨 달력 갖고 제품을 만들느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카렌다라고 큰 아변 설비를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서 그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카렌다는 우리처럼 이렇게 PVC 바닥재도 만듭니다만 포항제철에 철판 시트, 철판 크게 코일로 감아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것도 똑같이 카렌다로 만듭니다. 다만 규모가 클 따름이더라고요. 제가 포항제철 갔더니 맨 처음에 열을 줘가지고 시뻘건 한 1500도에서 구운 쇠가 나오는데 쇠가 한 1m에 길이 한 5m 되는 한 시뻘건 쇠가 나오는데 그거를 카렌다에서 달고 아변하고 맨 마지막에 한 1mm 되는 철판이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보통 라인 길이가 한 200m인데 포항제철 그 라인에서 맨 마지막에 시트대 나오는데 2kg더라고요. 2kg.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이런 프레스 공법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거의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품 개발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압출로 해서 뽑은 거다, 이거는 사출한 거다, 이거는 카렌다링이다 이런 감이 좀 있어줘야 특히 공학도로서는 거의 상식선이다 보여집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익스트루전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을 익스트루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익스트루전을 만들기 위해서 딱 부분도 매 한 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원료 저장 내지 원료를 배양하는 부분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탱크를 하나뿐이 안 만들었는데 PVC 탱크, 그 다음에 필라 탱크, 탱크류가 굉장히 많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제 이 가공 조제, 안정제, 활제 이런 걸 쭉 탱크를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웨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이게 요건 완전히 파우더고 이런 것들은 다 액상인데 섞여서 약간 촉촉한 상태가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제품 만드는 것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걸 저희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컴파운드를 갖다가 이제 일로 잡아놔서 믹싱을 합니다. 더 골고루 섞이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이 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더 쿨링을 시키고 그리고 이 컴파운드를 별도로 저장을 한 뒤에 이제 압출기를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압출기에 스크루가 돌면서 이제 뽑아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C다이의 모양을 디귿자로 만들면 디귿자 모양이 나올 거고 네모나게 만들면 네모나게로 나올 거고 그렇게 제품을 쭉 뽑아냅니다. 바로 뒤에서 자, 이 컴파운드가 일로 들어와서 스크루가 돌아가면서 이 원료를 밀어내면서 이 앞부분에 다이가 있습니다. 다이가 형상을 딱 만들어주죠. 내가 원하는 형상. 나중에 이 스크루라든지 이 다이 설계가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스크루 타입에도 L/D 해가지고 어떤 타입으로 만들 거냐, 하나의 스크루를 쓸 거냐, 두 개의 스크루를 쓸 거냐, 그것도 정해야 되고, 다이의 형태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가장 강도를 견디면서 가장 제품이 되겠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설계를 합니다. 사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넣고 돌리고 하면서 제품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고 한 두세 번 만들어서 별 문제 없으면 양산 설계를 놓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에러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오는 제품을 갖다가 곧바로 물에 잡아넣어서 식힙니다. 식히고 난 뒤에 이 인출기가 이 제품을 당기고 필요한 상태 적당히 절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드한 제품은 절단해서 한 5m나 이렇게 해서 쌓아두는 거고 압출을 해가지고 와인딩을 해가지고 감아두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필름류 같은 거는 여기 딱딱하게 만들 건지 부드럽게 만들 건지 처방에서 이미 결정되거든요.
가소제 같은 걸 안 넣고 바로 원료를 만들어서 뽑아내면 이렇게 하드한 제품이 나올 거고, 똑같은 압출기를 사용하더라도 가소제라는 걸 잡아 넣어가지고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밀어내면 굉장히 부드러운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출해서 와인딩하는 제품이 있고, 잘라가지고 프로파일 쪽으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압출입니다. 다음은 좀 인젝션입니다. 사출이라 그러는데요. 앞에 원료 호파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매 한 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파운드 된 제품이 이렇게 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저희는 볼스타라 그러는데 양쪽에 상하부 볼스타가 이렇게 움직여와서 금형이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원료를 쏴넣어요. 쏴넣으면 그 금형 형태대로, 금형이 지금 이런 형태대로 딱 오그리고 있다가 원료를 쏴놓으면 그 금형 형태대로 딱 있다가 식힌 뒤에 딱 드러내면 제품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반파 같은 거라든지, 반파라든지 스테아링 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코카콜라 박스 많이 보죠. 그 전부 이렇게 찍어냅니다. 코카콜라 박스 금형을 코카콜라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앞뒤가 이렇게 맞물리게 한 뒤에 원료 쏴놓고 딱 떼내면 코카콜라 박스가 하나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보이는 것들 전부 다가 아주 많은 게 사출입니다. 우리 쪽에는 자동차 쪽에 이게 부품 만드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 아까 말한 그 카렌다입니다. 원료 투입하고 믹싱, 역시 보통 믹싱 전부 다 처음에는 보통 가열을 하고 두 번째는 쿨링을 하고 이 공정을 보통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믹싱을 하고 난 뒤에 원료를 갖다가 압출기로 밀어줍니다. 그때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설날에 좋아하는 그 떡국 있잖아요. 그죠? 떡국 가래 모양으로 쭉 나와요. PVC 이제 컴파운드가. 그런데 이 PVC 컴파운드 내에 어떤 쇠 조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거치는 데가 이 스테라이너입니다. 이걸 거치면서 쇠 조각이나 이걸 좀 걸러냅니다. 이 강력한 자석을 붙여놔갖고 쇠 조각을 좀 드러내고 그 부분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고, 그렇게 오염물 같은 게 제거된 제품을 이 카렌다에 올립니다. 이 카렌다가 지금 이 모양은 좀 간단하게 그렸습니다만 사실 보통 한 1m 이상 되면서 옆에 길이가 한 10m 가까이 됩니다. 그게 거대한 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원료가 이 위에서 원료가 올라오면 이게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궈진 롤입니다. 이 롤이 지금 이 형태대로 돌아가면서 이 원료가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제품이 나오는데, 다음에 이제 테이크오프 롤을 해서 좀 더 연신을 시키면서 두께 조정을 하고, 두께 조절이 충분히 되는 거는 이게 쿨링 드럼인데요. 사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면적을 올리기 위해서 쿨링 드럼을 계속 감싸돌립니다. 감싸돌고 감깁니다. 우리가 지금 필름을 뽑는데 그 카렌다를 설명을 드리면 요게 한 40m 속도로 돌아요. 분당 40m 속도로 도는데 뒤에 감길 때 분당 120m로 갑니다. 즉 나올 때는 약간 두꺼웠던 놈이 땡글어 가면서 테이크오프에서 땡기고 뒤에서 텐션으로 땡기면서 계속 제품이 얇아집니다. 아까 제가 포항제철에 스틸 코일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공법이더라고요. 다만 그쪽에 규모가 크다는 게 이렇게 아변시키고 거대한 이렇게 큰 롤들이 돌아가면서 진 눌러서 제품을 뽑아내고 진 누르고 이 점점점 두 개의 간격을 맨 처음에 약간 크게 하다가 이 두 개는 좀 더 좁고 이 두 개는 좁고 이렇게 만들면서 제품을 점점 아변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일을 만듭니다. 이 장치를 카렌다라고 합니다. 카렌다인데 AR이 아니고 ER로 끝난다는 거. 다음은 발포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바닥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발포를 시킨 거예요. 발포, 그럼 우리 포밍이라고 하는데요. 뒤에서 처방이 잠시 나옵니다만, 그냥 뭐 열 준다고 그냥 발포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발포제를 잡아놓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아조디 카보나마이드라는 그 발포제를 쓰고 있는데요. 그 발포제를 잡아 넣어가지고 발포제가 보통 180도에서 200도 사이에서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가 일어나면 그 아조디 카보나마이드가 분해되면서 N2 가스를 내요. 질소 가스가 여기 알게 모르게 구멍구멍에 들어있으면서 발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품 만들 때 한 300%에서 350% 정도 발포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품이 훨씬 소프트해지고 그 쿠션감도 있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바닥재 어린애가 넘어져도 집이란 이런 데서 좀 안 다치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발포 제품을 사용되는데요. 이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선배들이 처방을 만들 때 지금 뭐를 많이 설계를 해야 되냐면 이 온도를 얼마를 둬야 되느냐, 또 여기에 열원을 뭐를 둬야 되느냐, 이게 전부 다 뜨거운 에어를 불어가지고 발포를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설계 포인트입니다. 온도를 갖다가 180, 200 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좀 적어놨습니다만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요걸 185, 요걸 190, 이걸 195 뭐 등등 여러 테스트를 해봐서 가장 발포 조건이 좋은 이 공정을 생산에 넘겨줘야 돼요. 그럼 생산은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발포가 맨 처음에 안 일어나다가 점점점 시간이 경과하고 열이 그래서 발포가 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다 처방을 줄 때는요, 여러분들이 연구개발에 처방을 줄 때는 이 조건에서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을 줘버리면 현장에서는 작업 조건상 조금 스피드를 좀 더 땡기고 늦추고를 갖다가 이제 합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스피드를 갖다가 땡겨버리면 발포가 좀 적게 되고 스피드를 좀 늦추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면 금방 발포되고 이래버리면 심심하면 제품의 분량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방을 줄 때도 이 조건을 줘야 됩니다. 약간의 스피드를 올리고 내치고 해도 별로 그 문제가 없게끔 그런 게 맨 뒤에 신제품 그 프로세스에 잠깐 나옵니다만 어떻게든 에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처방을 설계해서 딱 줘야 현장에 이제 뭐 수백 명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이런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학 출신들이 설계한 대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방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다 여러분들 설계를 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은 코팅입니다. 캐스팅 공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앞에 제가 카렌다링에서는 원료가 아까 떡가래 모양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PVC 그러면 똑같은 PVC가 아니에요. PVC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트레이트 레진이 있고 하나는 페이스트 레진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레진을 가지고 똑같이 가수열을 섞어서 만들면 압연을 시키고 하면 떡가래 모양으로 나오는데 페이스트 레진을 사용을 해서 가수열 잡아놓으면 물처럼 됩니다. 똑같은 PVC, VCM을 가지고 만드는 PVC입니다만 그래서 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얇게 코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나이프 코타, 리버스 롤 코타, 키스 코타 여러 가지 코팅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 요건데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라인이 한 2m 되는데 2m 되는 간격에 한 0.1mm 정도 일정한 간격을 나이프가 유지를 시킵니다. 물론 이 나이프는 조금의 키스만 있으면 전부 다 불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이프를 갖다가 핸들링 하는 사람은 완전히 보물처럼 그렇게 핸들링 하죠. 그렇게 이 원료가 그 간격으로 쭉 빠져나가고 원단은 길게 나가면서 원단이 약간 코팅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리버스럴 코팅은 이 원단이 나가는데 롤 두 개가 거꾸로 돌면서 그 사이로 원료를 갖다 묻혀서 요 원료 묻은 이 롤이 요거는 그냥 위에 원료의 두께를 갖다 컨트롤해주는 롤이고 요 롤이 돌면서 그 원료를 안고 가면서 시트에다 붙이면서 나가서 코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코팅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액체를 갖다가 이 롤이 묻혀서 올라와서 다시 이쪽에 전달시켜줘가지고 쉽게 전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 제품 하나하나의 설계에 따라서 코팅 방법이 달라요. 이거 외에도 정보전자 같은 데서도 일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마이크로 단위로 한 2, 3마이크론을 갖다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완전히 분산을 시켜가지고 뭐 이게 침착 비슷하게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팅의 제조 프로세스를 보면요. 원료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보통 바닥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침을 하고 인쇄 코팅하는 공정, 배열시키는 공정, 발포 공정, 검사 공정이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다 별도별도로 있죠. 원료 배합은 뭐 빤합니다. 여러 가지 사이로에서 웨잉 해가지고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미싱해 놓으면 되고
함침은 주로 뭐냐면 글라스 파이버가 아주 종이처럼 생겨 있어요. 그걸 한 30년 전에 처음 쓸 때 그게 우리 휴지처럼 이렇게 아주 얇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코를 푼다고 코를 풀어가지고 이 글라스 파이버가 막 이게 박혀가지고 아주 시급한 2, 3분에 던져주셨습니다만 그 글라스 파이버에다가 아까 말한 조를 갖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코팅시키는 걸 함침이라고 해요. 푹 담그는 거죠. 디핑이죠. 그렇게 함침시키는 공이죠. 다시 이제 그 원단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무늬, 뭐 이런 무늬든지 여러 가지 무늬 인쇄를 갖다가 하는 공정. 그 다음에 칩을 갖다가 배열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칩 배열 설비를 넣죠. 그래도 앞에서 코팅을 해서 액상의 원료가 나가게 한 뒤에 위에 칩을 갖다가 뿌리고 그걸 갖다가 열을 줘가지고 젤레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와인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발포제를 잡아서 발포를 시켜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공정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나중에 제품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한 개 층 위에다가 함침하고 인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 개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여러 층의 적층이 필요합니다. 적층하는 방법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아까 카렌다 방법인데요. 카렌다 방법은 여기 예를 들면 함침한 원단, 여기 인쇄한 원단, 뭐 이런 발포를 시키는 원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한 개 한 개를 갖다가 넣으면서 이 앞에 히팅을 충분히 시키고 두 개를 엠보싱 시켜서 두 개를 붙여버리고 다시 이 원단을 넣고 두 개를 갖다 눌러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층으로 만듭니다. 이건 이제 카렌다에서 시트를 쭉 여러 층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합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기계를 넣고 거기다가 각종 원료를 갖다가 하나하나 코팅을 하고 지금은 그냥 코팅하고 또 코팅하고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팅을 하면 언제든지 가열을 시켜야 돼요. 가열을 하면 쿨링을 시켜야 되고 이 뒤에 오븐과 쿨링 이런 걸 갖다 다 생략한 그림입니다. 그냥 이미지만 부여하면 이렇게 하나 코팅해서 충분하게 드라이잉 시킨 뒤에 다시 다음 걸 코팅하고 또 건조시키고 다음 걸 코팅하고 이러면서 제품을 만드는데 모듈이 이런 방법으로 만들고요. 아까 좋은 세상이라는 건 이 방법으로 만들고 아까 말한 베스트빌이라는 건 이 방법으로 만듭니다.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서 프로세스를 달리하는 거예요. 다음은 인쇄입니다. 모든 무늬를 내려면 인쇄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데요. 인쇄에서 일반적으로 그라비아 인쇄하고 프렉소 인쇄 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신문지 같은 인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쓰는 한 4가지 정도 인쇄 방법만 얘기할게요. 이 그라비아 인쇄라는 것은 이 인쇄 롤에다가 보통 한 50, 100 마이크론 단위의 작은 구멍을 냅니다. 작은 포켓을 만듭니다. 포켓을 만들어가지고 그 포켓에 이제 물론 이제 무늬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잉크인데 잉크에서 잉크가 돌면서 포켓에다가 잉크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붓기 직전에 아주 우리 브레이드라고 부르는데 브레이드 가지고 인쇄로를 살짝 긁어냅니다. 긁어내면 이런 부분의 잉크는 싹 다 띄고 요 포켓 안에 들어있는 잉크만 남습니다. 그 잉크가 요 필요한 우리 피창물 원단에다 딱 붙으면서 요 잉크가 여기로 전달돼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액상인 바람에 요 위에는 드라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잉크를 날려버리고 이런 방법으로 인쇄를 하는데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뭐 포켓으로 이상하게 톱니바퀴로 만들었습니다만 조그만 포켓들이 쭉 있어서 그 포켓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무늬를 넣고 그게 잉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시키는 방법이 그라비아 방법입니다. 프렉소 인쇄라는 방법은 지금 인쇄하는 요 롤에 지금 요건 음각입니다. 포켓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요건 거꾸로 양각입니다. 그 잉크의 묻을 부분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잉크를 잉크를 요 롤이 묻어가지고 그 표면에다가만 요 인쇄를 튀어나온 표면에다만 살짝 그 잉크를 전달해 줍니다.
그 잉크를 갖고 도장 찍듯이 찍는 방법입니다. 이게 프렉소 인쇄입니다. 다음에 스크린 인쇄를 많이 쓰는데요. 이 스크린 인쇄를 전에 실크 스크린 그래가지고 뭐 동대문 시장 근처 같으면 그 실크 인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우리 실크에다가 구멍을 부분적으로 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붓고 그냥 이게 고무바로 쭉 긁어버리면 보통 옷감들이 인쇄가 되는 게 전부 다 실크 스크린 방법으로 인쇄를 합니다. 옷감들 인쇄는. 근데 우리가 쓰는 스크린 인쇄는 그거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게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얇은 철판, 한 0.2mm 이런 얇은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 얇은 철판에다 구멍을 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구멍을 낸 뒤에,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원료를 잡아놓고, 이걸 밀어내면, 요 구멍을 통해서 잉크가 나옵니다. 그 잉크가 원단에 전달되게, 이게 타치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게 스크린 롤 인쇄 방법입니다. 원리는 아까 말한 보통 우리 옷감에다가 인쇄하는 그 실크 스크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만 실크 스크린은 기계가 한번 딱 섰다가 한번 긁어주고 다시 원단이 가고 또 섰다가 이런 방법인데 비해서 이거는 큰 장점이 수십 메다 스피드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은 실크 스크린은 값이 굉장히 싼 데 비해서 이 스크린 롤은 상당히 비쌉니다. 조금만 잘못 핸들링하면 이게 깨질 수도 있고 해서 아주 주의를 많이 요하는 그런 방법이겠고요. 다음은 전사 인쇄 방법입니다. 인쇄기가 없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쇄를 해야 될 부분에는 어떤 페트라든지 여러 피창물에다가 인쇄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피창물에다 인쇄를 해온 뒤에 우리가 필요한 요 원단에다가 합치면서 요 인쇄된 걸 요로 전달시켜주고 자기 이영지는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 공장에 인쇄기도 없는데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딴 데서 인쇄를 갖다가 해오고 물론 그 인쇄 한 잉크가 적당한 접착력으로 붙어있어요. 너무나 딱 붙어있으면 전사가 안 돼요. 또 너무나 쉽게 떨어져 버리면 지네가 감겨있는 상태에서 딴 데로 전사돼 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 접착력으로 인쇄가 붙어있는 게 여기서 제일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미지로 그리면 요거 지금 이영지인데 이영지에 인쇄되어 있는 놈을 갖다가 두 개가 누르면서 이쪽으로 전사시키고 자기는 할 일 다 했고 버려지는 이런 형태가 전사 인쇄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인쇄를 갖다가요. 우리가 보통 한 5도에서 6도 인쇄를 하는데 인쇄기 전체를 한번 이미지를 보면요. 물론 이 앞부분에 원화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건 제 뒤에서 다른 설비랑 같이 맞추면서 앞에 이제 원화인다가 있고 컴퓨터에 있다고 여러 설비들이 있고 인쇄 유니트만 딱 넣고 그린 겁니다. 당연히 이 뒤에는 다시 와인다가 있어가지고 감아야 될 겁니다. 제 1도 인쇄는 이제 노란 걸 한다 그러면 노란 잉크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라비아를 그린 거예요. 요 노란 인쇄 롤에 가장자리만 인쇄되게끔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닥터 브레이드로 싹 긁어주면 요 부분만 잉크가 나머지는 싹 깎여집니다. 그 원단에다가 전달시켜주고 올라가서 드라이어 시켜서 다음에 2도로 넘어옵니다. 2도로 넘어오면 넓은 그림 가지고 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요 무늬를 인쇄를 시킵니다. 다시 3도에 넘어가면 진한 그림을 가지고 요 무늬를 인쇄시킵니다. 즉 인쇄롤에 그 부분만 파이게끔 돛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도에 가서는 이 보라색을 가지고 요 꽃을 갖다가 만들게 하고 5도에 가서는 이 전체 가장자리에 이 테두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 전부 다 핀트가 탁탁 맞아야 돼요. 인쇄롤을 만들 때도 완벽하게 핀트가 맞아야 됩니다만 처음에 인쇄롤을 딱딱 걸었는데 처음부터 딱딱 맞춰 걸 방법은 없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대학교를 이제 졸업해갖고 처음에 이제 일쪽을 맡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어요. 맨 처음에 롤을 갖다 각각 한 바람에 처음 핀트가 딱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딱 핀트를 맞출 거냐. 그렇다고 또 세웠다가 인쇄를 요만큼 돌리고 탁 붙일 수도 없고 그래갖고는 이게 정확하게
0.5mm만 틀어놔도 다 불량이 됩니다.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요 각 동력이 전부 다 개별 구동되는데, 개별 구동되는데 거기에 그 타이밍 델트 형태가 있어서 스피드를 조금 더 빨리 당기고 늦게 하고 하는 장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힌트가 여기 약간 늦다 그러면 조금 빨리 당깁니다. 당겼다가 마약 떨어지면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절을 쭉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런 설계를 이제 해내는,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옛날 이름으로 하면 화공 쪽인데요. 화공 쪽에는 프로세서 엔지니어예요.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자 하고 설계를 해내면, 그 다음에 기계 출신이라든지 전기 출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기계 출신들한테 이런 설계를 이렇게 만들어달라. 전기 출신한테는 이렇게 동력이 돌게 만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같이 하면서 이런 기계 설계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좀 엠보싱이에요. 엠보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눌러가지고 요철 무늬를 주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케미칼로 해가지고 엠보싱하는 방법이 있고, 케미칼로 해서 엠보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케미칼부터 하면요. 아까 이제 인쇄를 다 하는데, 발포제가 들어있는 발포층, 그래서 발포층인데 지금 현재는 발포가 안 된 상태예요. 아까 제가 발포는 180도부터 200도 정도 돼야 발포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인쇄, 우리 지금 그냥 그 원단에다가 발포층을 코팅을 합니다. 코팅을 하고 난 뒤에 한 150도 열을 딱 주면 발포층에 젤레이션만 됐지 발포가 전혀 안 일어났어요. 그 위에다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앞에 그 인쇄 5도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분에, 이 5도로 찍힌 이 까만 부분만은 발포가 안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럼 발포 억제제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발포 억제제를 잡아놓으면, 자, 발포층 젤레이션 된 위에다가 인쇄를 이제 쭉 했어요. 인쇄를 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180도에서 200도 되는 오븐을 잡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인쇄층 밑에 있는 발포층이 발포가 시작하거든요. 300%, 350% 발포가 다 일어날 건데, 요 5도에다가 만약 인쇄 억제제를 넣었다 그런다면 그 부분만은 발포가 안 일어나요. 나머지는 발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인쇄 무늬와 똑같이 부분적으로 발포가 안 일어나고 발포가 일어나게 하는 요 방법을 케미칼 엠보라고 합니다. 근데 5도에 넣기 싫고 나는 요 부분만 발포가 안 되게 쏙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 4도에다 발포 억제제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어디에다가 억제제를 넣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 거냐. 그렇게 해서 이미지로 그리면 이 부분은 발포가 안 일어나서 셀이 작고 이 부분은 발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걸 케미칼 엠보.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그걸 눌러가지고 그 부분만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걸 기계적으로 만들었다 해서 케미칼 엠보. 두 가지 방법 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엠보싱입니다. 화장지 중에 뭐 울룩불룩 엠보싱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한 20년에 엠보싱 그런 게 참 설명하기 어렵고 잘 모르는 단어였는데 요즘은 화장지 덕분에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프로세서를 갖다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세서 갖고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우리 보통 바닥재 제품 하나를 보면요. 바닥재 제품이 이면층이 있고 하부에 발포를 시키고 글라스 파이버 매트류 종이처럼 생긴, 근데 이거는 글라스 파이버로 만드는 바람에 열에 의해서 전혀 침출이 없습니다. 치수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그거를 갖다가 함침을 시키고 상부 발포층을 넣고 인쇄층을 넣고 지명층을 넣고 위에 UV층을 넣습니다. 그래서 매직 펜으로 긁어도 잘 지워지게끔 하는 역할은 이 UV층입니다. 전부 다 한 가지 전부 다 역할을 다 하죠. 그럼 이 제품 설계에 들어갈 때 위에 투명층의 역할은 인쇄층을 보호하고 인쇄층은 모양을 내는 거고 상부 발포층, 하부 발포층은 밸런스와 쿠션감을 부여하고 이런 역할, 치수 안정성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쭉 하는데, 나중에 이 제품 설계를 들어갈 때는 자, 이걸 갖다가 3mm짜리로 만들자. 3mm로 만드는데 투명층은 용도가 좀 적은데 비해서 너무 코스트가 올라간다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히트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해서 상당히 그 밸류에 비해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 그때는 코스트 리덕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 같은 걸 나중에 전부 다 수행해 가면서 가장 가격이라든지 품질에 다 맞는 스펙을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층은 0.2mm로 해야 되겠다. 인쇄층은 뭐 디자이너들이 별도로 내려와서 내가 인쇄를 쭉 합니다. 고객 시장 조사를 해서 이런 무늬가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 요건 방용이다 그러면 방용에 대한 인쇄 패턴을 제가 연구해서 내려오고 디자인하고 그냥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쇄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을 줘가지고 글라스 파이버를 사용할 때도 스피어 메가당 48g짜리를 쓸 거냐, 52g짜리를 쓸 거냐, 60g짜리를 쓸 거냐. 물론 높은 걸 쓰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장 적은 걸 쓰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나오게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프로세스를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만드는 것도 역시 엔지니어들 몫인데요. 현장에 있는 우리 보조 출신들의 그건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엔지니어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좀 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쓰는 처방을 간단하게만 보면요. PVC 레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바닥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PVC 레진인데 아까 우리가 생활소재 바깥에 광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PVC 레진 대신에 아크릴 레진을 쓸 수도 있고 우레탄 레진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진을 그때그때마다 씁니다. 가공이 되는 주 원료가 되죠. 이게 물성을 다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연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수제가 들어갑니다. 1차 가수제, 2차 가수제가 있는데요. 이런 쪽에 좀 있는 분들도 처음 들어본 이 프라이머리 가수제는 그야말로 가소화 역할을 시킵니다. 내진하고 상용성이 좋아가지고 제품을 소프트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고 2차 가소제는 우리가 아까 코팅을 하는데 가소제를 갖다가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제품이 굉장히 너무 물러버려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그거는 그렇게 너무 무른 제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품은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제품을 원한다. 그럼 가수를 좀 적게 넣어야 됩니다. 적게 넣다 보니까 PVC하고 가수제만 잡아넣어 하다 보니까 이 코팅이 잘 안 돼요. 너무나 이게 점도가 높아가지고. 그때 쓰는 게 2차 가수제입니다. 2차 가수제는 가공하기 위해 좋은 조건만 딱 부여하고 난 뒤에는 제품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포기를 다 통과하고 난 뒤에는 1차 가수제는 남아있는데 2차 가수제는 다 증발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열 조건에 보면 계속해서 열을 줬다 뺐다 하는 바람에 열 안정제가 들어갈 거고요. 주로 바륨 징크계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발포 치울 때는 아조디카보나마이드 살포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발포를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 발포 촉진제, 발포 조제라고 합니다만 발포 조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5년, 10년 쓰도 문제없게 하려고 그러면 햇빛에서 나오는 UV를 갖다가 차단시켜줘야 됩니다. 이 UV 업소버인데요. 햇빛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외선이 제품을 갖다가 빨리 열화를 시킵니다. 그 열화되는 걸 잡기 위해서 벤조트리아돌이라는 자외선 안정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필라를 잡아넣어서 제품의 강도를 올린다거나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원가 절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바닥재에 만드는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좀 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큰 원료는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자, 좀 전에 제품 구조가 몇 개 치워로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처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 투명층, 그 다음에 이면층, 발포층, 요 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쓰는 처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그다지 비밀스러운 것도 아닌 바람에, 요 PVC 레진을 쓰고요. DOP를 사용합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30부에서 50부 정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그 제품이 그 시트가 가져야 되는 물성을 보고 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가수제를 잡아놓고, 열 안정제를 넣고, 필라 양을 넣고, 발포제를 넣는데,
자, 발포층에는 당연히 발포제하고 발포촉진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것도 요 처방, 지금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만, 실제로 처방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1.5하고 정확히 딱 내려갑니다. 1.4하고 내려가든지. 그렇게 내려갑니다만, 대략 이 범위 내에 있다. 우리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도 매 한 가지로 45면 45 이렇게 정확히 딱 내려가지, 30에서 60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 제품이 눈먼대로 안 되죠. 발포층에는 발포제라든지 그 발포촉진제, 요게 들어갑니다. 투명층은 그야말로 인쇄층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인쇄물이 보여야 되는 바람에 이 필라가 일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필라가 들어가면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여기는 필라를 빼라. 또 발포제는 이런 일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외선 안정제, 즉 이 제품을 갖다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UV 업소버, 자외선 안정제를 넣는데 이거를 투명층에 넣고 이면층에 넣고 발포층에 넣어도 되죠.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키로당 수십만 원 하는데 이거를 갖다 온 동네 넣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딱 위에 상부층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요 상부층에만 UV 업소버를 잡아놓고 해서 가장 코스트와 그 필요한 무성을 동시에 이거를 발포층 같은 거 하나를 만든다 그러도 여러 가지 처방을 몇 개를 넣어봐가지고 이 조제랑 어떻게 배합을 시키면 제일 맞느냐, 또 온도 조건을 바꿔보고 요 양을 갖다가 바꿔보고 이러면서 처방을 만들어서 내려줘야 됩니다. 그것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격히 꼭 꺾이는 점에서 제품의 스펙을 좀 주면 안 되고요. 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완벽하게 안정된 범위 내에서 발포가 현장에서 약간 스피드를 땡기고 늦추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방을 줘야 되는 바람에 요 발포층 처방 하나 만드는데도 아마 거의 한 달 내내 이거 테스트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테스트 다 끝나고 난 뒤 현장에서도 몇 차례 테스트하고 나는데 완벽하게 되면 뒷문으로 처방을 딱 등록해갖고 현장에다가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한 처방 한 처방 만들 때 따라 상당히 많은 아마 땀을 좀 흘려야 이 처방들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게 칩이 들어있는 럭스롱 제품입니다. 요즘은 조금 조금 함몰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 이 제가 한 20년 전에 좀 개발했던 거였어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대학교 마치고 가서 한 2, 3년 뒤에 이 제품을 좀 만드는데 이 제품의 프로세스라든 이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이게 해가면서 또 제가 랩적으로 이거 만들면서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하고 랩적으로 이것저것 제품을 만든 뒤에 이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프로세스 설계를 갖다가 이제 1차적으로 라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미케니컬 엔지니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을 해가면서 동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합니다. 근데 총 지휘는 이 프로세스 엔지니어 그 화공 출신들이 이런 걸 다 진두 지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 엔지니어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칩 뿌리는 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가 대략 이런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치수 안정성을 넣어야 되는 바람에 글라스 파이버를 써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라인이 달려가는 라인입니다. 이 한 롤 딱 끝나고 난 뒤에 롤 떨어졌다. 기계 세워. 떼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라스 파이버를 2개 얹을 수 있는 언와인더를 만듭니다. 와인더의 반대말 언와인더입니다. 그러면 한 원단을 다 써나갈 때쯤 되면 요 원단을 연결을 시키는데요. 그 전에 미리 컴펜세이터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 컴펜세이터 축적을 다 시켰다가 여기 연결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 원단이 쭉, 아니 이 롤이 쭉 올라가면서 라인을 원단을 공급해줍니다. 그러면 기계 안 써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상시켜주는 컴펜세이터입니다. 두 개 롤을 연결시킬 때 이 축적시킨 그 원단을 쭉 뽑아내면서 그동안에 연결을 하고 연결 다 됐으면 컴펜세이터 역할을 끝납니다. 그리고 원단이 이게 계속 똑바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EPC 같은 걸 붙이고 이게 원단이 언제나 똑바로 나가게끔. 그 다음에 텐션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람에 우리 댄싱 롤이라고 그러죠. 춤추는 롤. 지가 텐션을 갖다가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텐션이 좀 세면 좀 땡겨주고 약하면 늘려주고 하면서 요 롤이 이렇게 상하로 댄싱을 합니다. 그러면서 텐션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먼저 코팅을 하나 했습니다. 졸 코팅을 하고 난 뒤에 칩을 뿌렸어요. 칩을 뿌렸으니까 이제 세팅을 시켜야 되니까 오븐에서 열을 주고 열 줬으니까 쿨링 시키고 열 줬으니까 열 주고 난 뒤에 칩이 이게 서 있는 놈도 있고 잘 누운 놈도 있고 이걸 갖다가 그대로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미케니컬 엠보싱을 했습니다. 미케니컬 엠보가 앞에 나왔죠. 그 다음에 열 주는 바람에 쿨링을 시켰습니다. 쿨링 시키고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에 다시 텐션을 하나 붙이고 두 번째 칩과 칩 사이에 졸을 메꾸기 위해서 다시 졸을 갖다가 칠합니다. 요거는 스킨졸, 탑졸인 바람에 필라가 일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요 안에 처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오븐에서 열을 주고 나오는 걸 갖다가 다시 엠보싱을 하고 필요하면 이지도 합판시켜주고 쿨링 시키고 다시 댄싱 시키고 표면에 오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UV 도료를 갖다가 칠해주고 그리고 건조시킨 뒤에 다시 컴펜세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30m 단위로 딱 포장을 해서 30m 딱 되면 제품을 보내야 되는데 그동안 기계는 돌아오는 바람에 요 댄싱롤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이게 포장을 딱 해서 서 있을 동안은 이게 쭉 내려옵니다. 아까 요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작동되면 내려왔다가 이 감을 때는 쭉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역할은 라인이 끊임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컴펜세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한 100m쯤 되는데요. 처음에 요 라인을 만들기 전에 간단하게 내적으로도 만들어 봅니다만 파이로트로 해서 한 10m 정도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봅니다. 한 30cm 제품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점차점차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전체 여기 오븐을 넣어주고 오븐 길이는 얼마로 해주라 뭐 등등 이제 이걸 쭉 정합니다. 라인 스피드가 정해지면 오븐 길이는 지대로 정해지거든요. 오븐에는 몇 도에서 몇 도 정도 열을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쭉 주는데 문제는 이 전체가 균일하게 언제나 스피드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원단을 넣어가지고 일정한 텐션으로 해서 넣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 바람에 텐션을 잡아주기 위해 댄싱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다들이 쭉 붙습니다. 모다 1번, 요게 2번 모다, 3번 모다, 4번 모다,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모다가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모다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 라인 전체의 모다가 아니고 그냥 담아만 주면 되고 지금 속다 갔다 하는 걸 모다하면 됩니다. 제가 이 모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다를 전부 다 DC 모다로 해가지고 컨트롤 하는데 제 경우는 이걸 메인 컨트롤 모다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5m로 달리는 걸 갖다가 7m로 올리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 전부 다가 다 따라 올라갑니다. 이것만 돌리면 전부 다가 다 스피드가 똑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M1의 경우는 돌리면 자기 것만 돌아갑니다. 이 나중에 설계에 들어갈 때 이런 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메인으로 하고 하는데 M3을 돌리면 요 놈을 여기 요 두 개의 원단이 약간 좀 쳐져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늦춰야 되겠다. 이것만 늦추면 뒤가 또 땡그는 바람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조정하면 이거 세 개가 움직이게 만들고 이거를 조정하면 요 두 개가 움직이게 만들고 이렇게 폭포 형태로 만듭니다. 5번을 조정하면 5, 6, 7, 8, 9번이 전부 다 똑같이 올라가게 만들고 6번을 조정하면 5번은 안 움직이는데 6, 7, 8, 9가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캐스케이드 형태로 쭉 그 동력 이렇게 부상도를 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엔지니어를 달라붙어가지고 기계 설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 기술도 있고 처방을 만들 기술도 있고 쭉 있는데 그걸 만든다고 무조건 히트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고 있는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상시 분석입니다. 이 커스터머, 컴퓨터,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고객이 뭐를 원하고 있고 어느 가격대의 제품을 원하고 있고 어떤 가구성을 원하고 있고 그런 이제 고객의 니즈라든지 고객의 그걸 쭉 파악을 합니다. 또 경쟁사에 대해서도 파악을 합니다. 경쟁사가 이 제품을 좀 만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게 더 차별된 제품을 해서 우리는 시간 고생하고 앞으로 빛도 못 볼 건지 등등 그런 경쟁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 같은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언제든지 제품 만들기는 잠시 분석은 꼭 들어갑니다. 커스터머, 컴퓨터, 코퍼레이션. 그러고 난 뒤에 저희는 옛날에는 이제 좋은 제품을 빨리 만들자 이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갖다가 고객이 원하는 가격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만들어주자 해서 특히 이게 하이투 마켓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이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품을 만들더라도 보다 히트시키고 고객한테 맞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뉴 프로덕트 인트로덕션이라든지 DFSS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있어 이제 MPI에 대해서만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입사했다면 팀장이 방에 들어가는 바닥재 근데 지금 바닥재가 방에 들어가는 바닥재가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점점 이게 매출이 약간 줄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가는 바닥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오더가 떨어질 겁니다. 그 오더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제품 개발 쪽하고 두 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먼저 이제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주로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걸 좀 그려봐야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가격대, 원하는 물성 이래가지고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고 고객이 가장 원하는 가격과 품질을 먼저 일단 알아내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류의 제품이면 되겠다 하고 일단 제품의 컨셉을 먼저 디파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각종의 생길 수 있는 이 리스크를 갖다가 어세스먼트를 해요. 이 제품을 만들고 난 뒤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만들었더니 환경 오염 물질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든지 이걸 만들어놨더니 불이 잘 나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 다 한 뒤에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이 개념을 많이 넣습니다만 멀티 제너레이션 프로덕션 플랜 해서 MGPP 개념을 잡아놓습니다. 옛날에는 제품을 하나만 딱 만들어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1세대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2세대, 3세대, 4세대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히트시켜 나갈 거냐 이런 전체 마스터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로지 시장에 뛰어다니고 이제 이래서 하면서 그 제품의 컨셉을 잡고 제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개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부와 또 연구소 내에 합의가 다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컨셉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라프예요. 얼마 가격대에 어떤 제품인 바람에 위에는 투명 스킨을 써야 되겠고 발포물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만 스퀘어미터당 5,000의 가격에 맞출 것 같고 디자인 문의는 대략 이런 식이었으면 좋겠고 라프한 컨셉 디자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부터 디테일한 디자인을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는 글라스 파이버는 몇 그램을 써야 되고 발포 배율은 몇 프로고 막 처방부터 써야 되고 아주 상세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이때 어떤 제품은 이미
저 생산 라인이 있는 바람에 거기에서 조금만 개조시키면 그대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제품은 아까 말한 대로 저 라인 설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생산 라인까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디테일 디자인에서 그런 까지를 전부 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면서 또 바깥에 샘플로 해서 테스트 마킹도 해보고 충분히 검증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필요하면 아까 사업부에서 수십억 들여서 선전도 때려주고 이렇게 만들면서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이 MGPP 개념 멀티 제너레이션 프로덕션 플랜 개념은 자꾸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세대 제품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는데 이 제품을 출시해 놓고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게 거기다가 좀 더 방음의 개념이 좀 더 들어있는 제품이면 좋겠다. 조금 더 쿠션감이 좋아서 어린애가 넘어져도 안 다치는 게 좋겠다라든지 그런 개념을 자꾸 넣으면서 2세대, 3세대 제품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고객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처방이라든지 원료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기계비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들어오시면 기계 쪽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모터라든지 팬이라든지 뭐 각종 여러 가지 기계비 같은 것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설계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완벽한 시트 제품을 만듭니다.